포인트 봐보시오. 이쪽으로 와서. 됐지, 이 정도면. 어제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다 건강하셨나요? 네. 자, 부동산학 개론하고 있습니다. 3월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그렇게 급상승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처음에 워낙 생소해서 분량도 강조하고 워낙 생소해서 적응하기가 힘드신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적응만 잘 해주신다 해도 일단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고비가 5월에 옵니다. 5월에 5월, 6월경 1차 고비가 옵니다. 3, 4, 5, 6월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점수가 전혀 상승한 느낌이 없죠. 어떤 분은 막 펑펑 우신 분도 계신데 1차 고비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2차 고비가 8월 달에 올 겁니다. 8월 달에는 여러분들 시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10월 달에 이제 특히 9월, 10월 달부터 이제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초 과정에서 프로 선수다 생각하시고 프로 선수들이 동계훈련 열심히 하듯이 여러분 똑같은 과정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저희 과정은 일단 부동산학 개론 맨 앞에 펴보겠습니다. 목차.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빨리 합격하시는 비결은 이 목차를 모든 과목의 목차를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읽어주신다면 합격을 쉽게 합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수급을 한 다음에 나무를 파기하지 하나의 나무만 파가다 보면 전체 숲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는 날마다 저희 과정자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책을 거의 10분 만에 총 복습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결국은 나오니까요. 자, 부동산학 개론 차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아랍에서 여기 있죠? 페이지가 목차입니다. 맨 앞에 목차, 맨 앞쪽에 목차. 더 앞으로 가셔야 되겠는데? 네, 거기 있죠? 네, 목차입니다. 자, 제1편 부동산학 총론부터 읽겠습니다. 제5장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800페이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효과다 말씀드리고요. 자, 부동산학 총론 시작. 제1장 부동산학이 이해. 자,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어색하신데요. 한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리듬을 탑니다. 랩처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거든요. 지금 어색하시더라도 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글이니까 큰 소리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큰 소리 읽어주셔야 이게 오래 기억에 남지 입에서 우물우물 하시면은 좀 오래 기억에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이해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제1장 부동산학의 이해. 제1장 부동산학의 의의. 제2장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접근 방법. 제3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제4절 부동산 활동. 제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1절 부동산의 개념. 제2절 부동산의 분류. 제3절 부동산의 속성. 제3장 부동산의 특성. 제1절 부동산의 특성. 제2절 토지의 특성. 제3절 건물의 특성. 제2편 부동산학 내용론. 제1장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제1절 부동산 수요. 제2절 부동산 공급. 제3절 수요와 공급의 균형. 제2장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 제1절 인플레이션. 제2절 부동산 경기 변동. 제3절 거미집 이론. 제3장 부동산 시장론. 제1절 부동산 시장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주택시장 분석. 제3절 효율적 시장. 제4장 부동산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제1절 지대 및 지하 이론. 제2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제3절 입지론의 의의. 제4절 공업 입지. 제5절 상업 입지. 제6절 주거 입지. 제5장 부동산 정책론. 제1절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 제2절
토지 정책, 제3절 주택 정책, 제4절 조세 정책, 제6장 부동산 투자론, 제1절 부동산 투자와 투기, 제2절 부동산 투자의 이론과 수익, 제3절 포트폴리오 이론, 제4절 화폐의 시간 가치, 제5절 현금 흐름 예측 및 분석, 제6절 투자의 타당성 분석, 제7장 부동산 금융론, 제1절 부동산 금융, 제2절 주택담보대출, 제3절 부동산 유동화 제도, 제4절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제5절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제6절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8장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 제1절 부동산 이용, 제2절 부동산 개발, 제9장 부동산 관리 및 마케팅론, 제1절 부동산 관리, 제2절 부동산 마케팅, 제3절 부동산 광고, 제3편 부동산 감정평가론, 제1장 감정평가 이론, 제1절 감정평가의 의미 기능, 제2절 감정평가의 분류, 제2장 부동산 가격 이론, 제1절 부동산 가치와 가격, 제2절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및 형성 요인, 제3절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 제3장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제1절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제2절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 제4장 감정평가 방식, 제1절 감정평가 3방식의 개요, 제2절 원가 방식, 제3절 비교 방식, 제4절 수익 방식, 제5절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제6절 감정평가의 절차, 제5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제1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제2절 지가 공시제도, 제3절 주택가격 공시제도. 아무튼 목차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드리고요. 여러분들하고는 35분 만에 70점대 목표로 가고 있는 겁니다. 1차 과목은 개론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신다면 믿고 있거든요. 들어가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한 5가지 정도만 생각나는데 목차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서 그리고 옆에다 쓰시면 좋아요. 쓰시면 자, 부동산학의 2회 제1장에서는 최근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파트는 거의 없었고요. 부동산학은 우리가 종합과학 형태다. 순수과학이 아니라겠죠? 순수과학이 아니고요. 자연과학 형태도 아니고 종합과학, 인문사회적인 성격이 강했던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따른 별표 3개 정도 하시고요. 별표 3개 하시고요. 이 파트는 다른 과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시법하고 또 공법의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이쪽 파트는 저희가 강의하는 동안에는 자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개론 쪽하고 조금 거리가 머니까요. 이쪽은 향후에 다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부동산의 개념. 우리가 부동산의 분류를 우리가 28개로 나눴죠. 28개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자주 읽어주셔야 됩니다. 28개의 지목과 관련된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쪽에서 분명히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 나오고요. 또 공식법 2차 준비하시는 분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자주 읽어보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 보신다면 국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어. 그렇지. 인위적으로 도랑 있죠? 조그만 도랑에다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는 작년에 세 문제 2장에서 취재했습니다. 2장에. 올해는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한 문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부동산의 특성에서 별도로 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뒤에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출제하는데 이 부동산의 특성은 우리 개론 쪽에서의 문제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성입니까? 부동성이죠? 부동성. 토지는 무슨 성격이 있어요?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토지는 부동성, 부동산은 부동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럼 제가 몸무게가 지난주보다 늘었나요? 그냥 그대로 나요. 늘었어요? 그러면 사양이 틀리겠는데. 여성분들한테 싫어하시죠? 가장 싫어하는 말. 어떤 말입니까? 몸무게가 늘었단 말이죠. 부증성, 부증성. 대한민국의 토지는 증가합니까?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지 않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부증성. 자, 토지는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무슨 성? 부증성. 토지는 부동산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성? 네? 부동성. 토지는 부동산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성? 부동성. 부동성. 토지는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근데 토지 증가에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이 부증성에서 경제적 공급과 그다음에 물리적 공급 있죠? 자, 물리적 공급은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농도 구역을 농진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상업적으로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이거죠. 이 두 가지를 헷갈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동성과 부증성 문제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까지 가니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의 특성 87페이지가 적어져 있는데 그 옆에 부동성, 부증성 두 가지 정도는 씁니다. 부동성, 부증성 두 가지 쓰시고요. 나중에 목차 읽을 때마다 이게 생각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의 특성에서는 부증성과 부동성을 구분하는 문제.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는 부동산은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는데 물리적 증가는 불가능하고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올해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될 걸 예상합니다. 단독형 문제로도 출제할 수도 있고요. 지문에서는 반드시 보입니다. 지문에서 반드시 보이니까 두 개 헷갈리니까 증가한다. 움직일 경우인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아닌 불자잖아요. 자, 앞으로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에서 불자는 아닌 불자죠. 영어로 뭐겠어요? 영어로 노 개념입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없다. 그래서 증가하는 성질이 없다. 부동성.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 부동성. 자, 또 우리 부동산 쪽에서 부동산이니까 우리가 보면 부동산이 아니 붙자를 쓰거든요. 동산이 아니다 이거죠. 동산이 아니다. 동산은 뭐예요? 움직이는 게 동산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다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이 건물에 있는 토지는 움직이지가 않죠. 움직이지 않고요.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이라고 하죠. 건물은 요즘은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건물은 약간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은 뭐 동산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법에서는 우리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동산이 아닌 겁니다. 동산은 움직일 동이에요.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동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동산. 부증성과 부동성은 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 이 시간에는 부동산학 강론에서 이제 본격적인 저희 쪽 문제입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인데요. 저희 부동산학 개론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감정평가 쪽하고 투자론 쪽에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하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수요 공급 이론은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경제학적으로 이 내용을 배우는 건데 이게 심화 과정에서 다룰 게 있고요. 지금 기초 과정에서는 조금만 쉬운 것만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두 문제, 작년에 두 문제 출제했죠? 두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서 경기변동 이론이 두 문제인데 올해도 이 정도 출제할 걸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경기변동 이론에서 쉽게 출제가 돼서 이쪽이 좀 쉬웠는데요. 수요 공급 이론하고 이쪽에서는 한 세 문제에서 또 경기변동 이론 한 문제 정도는 항상 매년 출제되는 문제니까요. 수요 공급은 또 뒤에 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천천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수요 공급 이론만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신다면 그 뒤로는 쉬워요. 감정평가 이론까지. 이쪽 파트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과목의 부동산학 개론에서 난이도
상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상이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 여러분들 116쪽 가겠습니다. 116쪽 부동산 수요입니다. 부동산 수요에 보시면 먼저 부동산의 수요, 지난 시간에 여기 유량과 저량까지 잠깐 다뤄봤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시 할까요? 유량과 저량.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공부하셨나요? 오늘까지? 예.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유량이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기간, 일정 기간이 포함된 무슨 개념? 유량. 유량. 지금 현재 볼펜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개. 3개. 이게 무슨 개념? 주량. 저량. 특정 시점에서 살펴보면 저량, 일정 기간 동안 살펴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유량. 이 유량과 저량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살펴보고요. 자, 먼저 보시면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이 있는데요. 자, 수요와 수요량의 차이점은 자, 어떤 시장에서 아파트가 있다 가정할까요?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시장에 아파트가 있는데 너무 비싸요. 가격이 2억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0원짜리가 있고요. 3,000원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무슨 짜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수요예요. 수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 자, 여러분들은 아파트 시장에서 1,000원짜리도 구입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2,000원짜리도 구입할 수도 있고 3,000원짜리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뭐라 한다고요? 수요. 이 수요가 얼마냐는 전체적인 살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수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뭐냐? 자, 이 량은요, 여러분들이 정성적 평가가 있고요. 평가 방법에 정량적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에요. 어떤 것을 평가하는 방법에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눠지는데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량적 평가라는 것은 수치화가 가능한 겁니다. 수치화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해요? 정량적이라고 해요. 정량적. 5개, 6개 이거 뭘까요? 정량이에요. 양적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표현 없어요. 알아요. 평상시 양 개수가 몇 개냐 이것은 무슨 개념이겠습니까? 정량이에요. 정량. 그러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도 평가하죠.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수치화가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요? 안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정성적이라고 해요. 정성적. 자, 수치화가 불가능해요. 숫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뭐라고 하고요? 정성적이라고 하고요. 또 숫자가 가능한 것은 뭐라고 해요? 정량적이라고 합니다. 정량적. 자,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면 지문이 엄청 깁니다. 지문이 길고 실제로 숫자가 되는데요. 이거 하나 바꿔놓습니다. 모든 지문이 맞습니다. 맞는데 수치화가 그럼 재고량. 재고량은 무슨 개념일까요? 정량이겠어요? 정성이겠어요? 정량이다 이겁니다. 예, 수치화가 가능하잖아요. 몇 개 남았는데 앞으로 사이 몇 개 남으셨다겠죠? 3개 남았다겠죠. 재고. 이건 정량적 평가다. 자, 이런 식의 출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3, 4년째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도 해보고요. 자, 다시 한번 따져봅니다. 수요라는 것은 시장 전체에서 얼마 정도의 거리 있느냐 따져보는 것이고요. 수요량은 뭐냐면 수요량은요. 자, 2,000원에서 얼마 몇 개 정도의 공급이 숫자가 30개다. 수요량은 특정 가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수요는 그냥 전체적인 가격에서 살펴보는 것을 수요라고 하고요. 수요. 나중에 수요하고 또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소요라는 게 있어요. 소요. 이거 좀 헷갈리니까 수요와 소요는 좀 다릅니다. 소요는 이렇게 써놨어요. 소요는 여러분들 소요 사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거 있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 해요?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요는 부자 동네에서 발생할까요? 빈민층에서 발생할까요? 부자 동네에서 소요 사태 발생이요? 미국 보세요. 미국.
분쟁이 1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죠. 흑인 지역이었나요? 백인 지역이었나요? 여기 백인 지역이었어요? 여기 흑인 동네죠. 흑인 동네에서 내가 못 사니까 잘 살게 해달라고 소요 사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요 사태라고 해요. 수요 사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빈민층에서 정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소요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요 사태라고 합니다. 소요 사태. 어떤 일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그 지역 간에 이러면 대개 보면 빈민가에서 일어나지 부자 동네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요 사태는 아파트가 자 여러분들 살집이 없습니다. 살집이 없습니다. 그럼 살집을 정부에게 달라고 하겠죠? 이것은 수요겠어요? 소요겠어요? 소요다 이겁니다. 소요. 그래서 소요 사태. 아파트집을 내가 살집을 정부에서 제공해주라 이렇게 안 했으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 데모하는 거죠? 데모. 그 데모를 우리가 소요라고 하는 거예요. 소요. 수요와 소요는 나중에 헷갈리니까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수요와 수요량은 특히 수요량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다? 특정 가격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가격대에서 있는 수요. 얼마가 거래가 될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뭐라고요? 수요. 수요량과 수요량은 특정 가격대에서 이루어지고요. 수요는 전체적인 가격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가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수요. 수요량은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따지고 특정 가격 두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116쪽에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수요에 밑줄 치고요. 밑줄 치고 한 위에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 있죠? 수요에 밑줄 치고 가격이라고 적습니다. 가격이라고 적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적으시라는 이유는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눈에 파악하시라고 적어드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요량이라고 있죠? 수요량에 따른 특정 가격이라고 적습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수요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수요량 특정 가격 적으셨습니까? 그 옆에다가 점 하나 찍으시고요. 정량적 이렇게 적습니다. 정량적 이렇게 적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문제 풀 때는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에 특정 가격 적고 정량적 적었다면 이게 어렵습니다. 점이라고 적습니다. 점이라고 적고요. 점이라고 적어보세요. 일단 점이라고 적고 점에다가는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적습니다. 수요량은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써놓으세요. 수요량은 특정 가격대에서 의미하는 것이고 이걸 점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정량적이라고 했죠. 수치화가 가능하다 이거. 수치화가.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수요량은 여러분들이 걱정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량은 전체적인 가격을 의미한다. 특정 가격대에서 의미한다. 특정 가격대에서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수요량. 수요량은 뭘로 나타날 수가 있다?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점으로. 수요는 곡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곡선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헷갈려서 말씀드렸고요. 자, 밑에 수요량과 수요 있는데 소비자들이 어떤 저하나 서비스의 가격 수준에 대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를 한다. 수요에 밑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수요를 한다. 따라서 수요란 동그라미 수요란 어떤 저하나 서비스의 모든 가격 수준의 밑줄. 수요란의 동그라미 모든 가격 수준의 밑줄. 그럼 앞으로 이쪽 보시면 수요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양을 말하며 수요량이란 동그라미 치시고요. 수요량이란 어떤 저하나 서비스의 특정 가격 수준 동그라미 특정 가격 수준 밑줄 하시고요.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사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양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에 수요 곡선상의 한 점 동그라미 별표
수요 곡선삼의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수요다, 수요량이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수요는 뭘로 나타내고요? 곡선으로 나타내고, 수요량은 뭘로 나타낸다? 점으로 나타낸다. 점으로 나타내는 것이 수요량입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뒤에 도표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가로 1번 있죠? 양가로 1번에 유량수요와 저량수요라고 있습니다. 별표 2개 정도 쳐주시고요. 일단 기본 문제입니다. 이쪽에 경제론 파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유량수요와 저량수요. 자, 유량수요와 저량수요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수요는 방금 했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시장 전체에서 형성되는 가격대를 의미한다 했죠? 그 앞에 이제 유량과 저량이 그렇습니다. 유량. 양은 양적 개념이라고 했죠? 양적 개념이니까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수치화가 가능하겠죠?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저와 유만 하면 되겠죠? 저와 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차에서 아까 유동성이라고 배웠어요. 유동성 공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동성, 유동화제도 이런 거 배웠는데 들어봤는데 유자가 뭐냐?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 유자가 어떤 의미라고요? 흐를 유. 흘러다닌다 이겁니다. 흘러다녀.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고이는데요. 물이 고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물이 흘러서 들어와야 되죠. 이 흘러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고요. 기름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유자 쓰는 거니까 비슷하게. 유량 개념은 자,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느냐 이런 개념. 시간이 흐르는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무슨 개념? 유량.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니까 시간의 흐름 동안을 파악하는 것. 시간의 흐름을 파악해야만 숫자화가 가능한 것. 이게 뭐라고요? 유량.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면, 어떤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유량은 파악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자, 기간을 주어져야 유량은 가능하다. 이거 기간. 저량은 또 반대로 저량은 뭐냐? 멈춰있는 순간입니다. 멈춰있는 특정 순간에서 수치화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저량. 개념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량은 시점이에요. 특정 시점에서 파악해보는 겁니다. 특정 시점에서. 유량은 기간. 여러분들이 회식을 하셨습니다. 회식하고 와서 이런 말이죠. 다음날 아침에 친구들하고 술 어제 저녁에 8병 2시간 동안 마셨다. 이거 무슨 개념이겠어요? 그렇죠. 유량 개념이죠. 2시간 동안 시간을 주어졌죠. 기간을. 몇 병 마셨다고요? 8병. 수차가 가능하잖아요. 수차가. 이게 무슨 개념? 유량. 자, 그래서 유량과 저량 수요가 있는데, 일정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전체 시장에서 파악되는 가격대에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유량 수요라고 하고요. 일정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저량 수요라고 합니다. 자, 유량 수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부동산에서는, 자, 밑에 보시면 116페이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을 유량이라 하며 끊어라는 것을 이렇게 사선치시하는 겁니다. 끊고 일정한 기간의 밑줄 유량의 동그라미. 일정한 기간이 표시되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유량. 일정한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을 저량이라고 한다 해서, 자, 플로우가 흐르다는 뜻이에요. 흐르다.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서만 밑줄 쳐주시고요. 측정이 가능한 개념을 저량의 동그라미. 유량과 저량 개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렇게 표현해요. 저수지에 흘러오는 동안에 따져보는 것을 유량 개념. 저수지에 멈춰있는 순간에 따져보는 것을 저량 개념 따져봅니다. 다시 저수지에서 흘러가면 이거 무슨 개념 되겠어요? 흘러가면 다시 유량 개념 되겠죠?
또 어떤 시점에 또 다시 바라보겠죠.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과 저량은 어렵지는 않는데 지난번 시험에서는 유량 수요가 몇 개인지 저량 수요가 몇 개인지 이렇게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 수요를 가장 간단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현재란 표현을 써보면 돼요. 현재란 표현을 써서 현재란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현재란 말이 잘 어울리면 뭐겠어요? 저량. 현재 지금 호주머니에 얼마 있습니까?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이건 어울리잖아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주택 공급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참 어렵습니다만 현재란 개념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량은 현재란 말을 사용하면 잘 어울려요. 자, 한번 보죠. 116페이지에 유량과 저량의 박스가 있는데요. 박스가 경제학에서는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측정되는 변수를 유량이라 하며 일정 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저량이라 한다. 유량과 저량의 개념은 흔히 저수지와 비교된다 이렇게 했고요. 저수지에서 흘러들어온 물이나 저수지에 흘러들어간 물은 유량이라 하며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을 저량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유량과 저량에 대한 밑에 있는 유량과 저량의 두 번째 박스에다 별표 칩니다. 두 번째 박스에 별표를 치시고요. 유량, 임료입니다. 임료는 우리가 임대차 시장. 자, 여러분들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되었던 것은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영속성이었죠. 영속성. 부동산은 영구적으로 터지는 부동산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투자하셔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또 무슨 소득도 가능하다? 임대소득도 가능하다 있습니다. 자,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임료입니다. 임료는 여러분들 임대차 소득으로 임료라 그러는데요. 임료는 여러분들이 기간 하루만 빌려줄 수도 있지만 하루란 개념에서 나를 보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10시 딱 그때만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료는 무슨 개념에 속하겠다? 유량. 자, 여러분들 소득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근데 이 소득이 1,0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평가해봐야 되겠죠. 1년 동안 소득이 1,000만 원. 이건 적죠. 한 달 소득은 1,000만 원. 이건 많겠죠. 그래서 임료라든가 또 밑에 뭐가 있죠? 지대. 땅을 빌려주고 받는 돈. 이걸 지대라고 하거든요. 자, 지대. 임료 지대 같은 것은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방금 했던 월급여도 한 달 동안을 따져보는 거죠? 한 달. 그 다음에 연봉은 1년 개념이고요. 옆에 보면 순영업소득과 당기순이익이 있는데요. 당기순이익 거의 1년 동안 따져보는 거죠?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회계할 때 따져보는 거죠. 순영업소득도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냐 따져보는 것이 순영업소득. 그 다음 밑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별표. 네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신규주택 공급량. 신규주택. 자, 공급량이라는 것은 판매자가 주도하는 거죠. 팔 사람이 나타내는데 팔 사람이 신규로 집을 지어서 주택을 지어서 얼마를 공급해 줬느냐 이겁니다. 집 하루 만에 짓나요?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지어서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유량수입니다. 자, 주택을 공급해 줬습니다. 주택을 공급해 줬는데 주택이 공급되고 나서 어떤 시점에서 살펴봤더니 1,500만 채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 맞나요? 1,500만 채 우리 대한민국 다 사나요? 150만 채. 150만 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공급해 줬는데 신규 주택을 자, 시장에서 소비된 게 어느 순간 12월 31일 순간 딱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서 1,400만 채는 팔렸고 100만 채는 남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1,400만 채는 팔렸고요. 100만 채가 남았습니다. 이 100만 채는 뭐라 할까요? 우리가 장사하시다가 사업하시다가 물건이 남았습니다. 이걸 뭐라 하나요? 재고라고 하죠. 재고. 이것도 재고죠. 일종의 재고. 이걸 보고 우리는 주택 뭐라고 할까요? 재고량이라고 합니다. 이 재고는 무슨 개념이다? 저량 개념이다 이거예요. 저량.
두 개 바꿔서 시험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100% 나올 겁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정도로 쉽게는 안 나오고요. 이전에 보면 불나라는 문제 나오니까 가장 대표적이니까. 그 옆에 그래서 저량 보겠습니다. 저량에 보시면 3번에 주택 재고량 밑줄 칩니다. 자, 재고량은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는 거죠. 그동안 있던 것을 파악하는 거니까 재고 파악한다고 하잖아요. 재고 파악은 무슨 개념이다? 멈춰있는 순간이니까 저량 개념이다. 저량 개념. 일정 기간 동안 파악이 아니라 공급, 매체를 공급해줬냐. 여러분들이 투자 개념 같은 경우 되게 뭘까요? 투자. 우리 좀 표현 이상한데요. 자식들한테 너한테 얼마를 투자했는지 이건 무슨 개념일까요? 유량 개념이겠죠. 성적은 무슨 개념일까요? 그럼 성적. 네? 저장이겠죠. 성적표. 성적이 몇 등이냐, 너 몇 등이냐. 이렇게 말하면 너 몇 등이냐? 50등이요. 50등.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투자한 것은 무슨 개념으로 접하게 되게? 유량 개념.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투자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장님도 10년 동안 투자하셨잖아요. 유량 개념. 현재 그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그것은 무슨 개념? 저량 개념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효수요 보겠습니다. 유효수요. 유효수요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라는 것은 사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사고자 하는 욕구. 살려는. 수요는 살려는. 공급 뭘까요? 팔려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개념이 강합니까? 매수가 강하고 매수 개념이 강하고요. 내가 사겠다는 매수 개념이 강하고 공급은 매도 개념이 강합니다. 팔겠다는 매도 공급이 강한데 그럼 수요는 우리가 방금 했던 사겠다는 것이죠. 구매 욕구라고 표현하는데 영상에서 구매 욕구가 있으면 수요인데요. 여기에 유효가 붙었죠. 유자 있을 유자입니다. 있을 유. 실제로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살 수 있느냐. 이걸 보면 뭐라고 해요? 유효 수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구매자의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살 수 있으니까 지불 능력으로 돈 있어야 되겠죠? 지불 능력이라고 하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실제로 있느냐? 이걸 보면 뭐라고 해요? 유효 수요라고 해요. 수요는 그냥 전체적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나가는 게 유효 수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117회 위에 보겠습니다. 유효 수요, 소비자의 구매 욕구 밑줄 치고요. 구매 욕구에 구매 의사, 사고자 하는 의사의 구매력, 지불 능력이 뒷받침된 것을 유효 수요 또는 실질적 수요라고 한다. 이 밑줄 맞추겠습니다. 구매 욕구의 동그라미, 구매력의 동그라미. 구매 욕구와 구매력이 더해진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유효 수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장사하시는 분 금방 알죠? 가격이 얼마예요? 그분 금방 안다네요. 장사하시는 분, 노래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지나가시다가 어떤 분이 가격이 얼마예요? 그 말투에서 진짜로 살지 그냥 물어보는 개념인지 금방 아신다. 목소리 톤이 다르다네요. 돈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아신다네. 호중관님. 보여요? 네. 아, 사장님도 그거 아시구나. 딱 들어오시면. 저도 10년 전에. 아, 저분이 식당에 딱 들어오시면 비싼 거 사실지 그렇지 않을지. 딱 내놨어요. 더 대단하신 분은 그것도 아신다네요. 누가 지불을 하실지, 결제할지. 여자들부터 식당 오시면 여자분들이 주문하고 보통 남자들이 계산하고 아, 남자들이 이렇게 시키면 나중에 여자들이 계산하고 아. 결국 돈 있는 것을 뭐라 그래? 유효수요라고 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있는 것을 굳이 어렵게 표현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업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금방 알아요. 돈이 누구한테 호중관이 돈 있는지. 돈 있는 사람하고 잘해야 되겠죠? 그 사람 실질적으로 주인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효수요라는 개념은, 유효수요라는 것은 실제로 뭐가 있어야 된다? 돈.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는 싶어요. 아파트에 내가 가지고는 싶어. 가지고는 싶은데, 여기 뭣도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 그게 뭐예요? 돈. 이걸 뭐라 한다? 유효 수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는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유효 수요를 예측하는 거겠죠. 실제로 이 가격대에서 이 전체적인 물건에서 얼마 정도의 수요가 일어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지불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다음 사전적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최대 수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밑에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는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니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일정한 기간 나왔습니다. 1번 질문에 일정 기간이니까 뭘까요? 유량이겠죠. 근데 뭐라고 났나요? 저량이라겠죠. 아마 이런 문제 잘 안 나올 겁니다. 향후에는 나오는데 두 번째 일정 시점이니까 뭐겠어요? 저량. 그러니까 재고량이니까 뭐겠습니까? 저량이겠죠. 재고량. 3번에 유량의 예로는 재고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고는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그다음 4번에 유량의 저량의 예로는 주택 거래량, 거래량은 맞겠는데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주택 공급량 이거 뭘까요? 1년 동안 신규 주택 얼마나 공급되었느냐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신규 주택 얼마나 공급되었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니까 이것은 무슨 개념? 유량이 되겠다 이거. 거래량도 유량 거래량도 유량이죠. 괜찮아. 주택 거래량도 따져보면. 근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신규 주택 공급량. 답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우리가 부동산 실무 공인중개사법에서 시험 제도에 관해서 이렇게 배웠죠. 오지선다행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답을 골라내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재고량, 거래량, 거래량도 저량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신규가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질 겁니다. 5번은 1, 2, 3, 4번이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맞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요 이렇게 긴 지문 아니면 답입니다. 이게 보면 먼저 이것부터 풀면 제일 좋아요. 나머지는 단답형에는 답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5번이 답 순서 배열인데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심리 분석가들이 참여하시나는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참여하시는 시험 출제 위원회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분들 들어가서 시험 문제 배열합니다. 배열을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찍더라도 어쩜 그렇게 피해가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 분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나중에 혹시 그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 이런 나중에 하실 텐데요. 긴 지문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긴 지문. 어차피 풀어야 될 거라면 무슨 지문부터? 긴 지문. 그 다음에 또 요령은 시험 문제를 봤는데 긴 지문 있고 짧은 지문 있어요. 그러면 짧은 지문부터 먼저 풉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지문 풀어요? 긴 지문. 왜 긴 지문을 넣느냐면 여러분한테 시간을 소비하려고 넣는 거예요. 시간 소비. 시간 소비. 그러니까 대부분이 단답 이렇게 이런 문제처럼 1, 2, 3, 4번이 짧고 5번이 길다면 5번부터 푼 게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지문이 한 4줄 돼요. 4줄. 그 다음에 1, 2, 3, 4가 한 2줄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번에 답이 있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또 5번은 2번이나 집어넣어놔요. 여러분들 시간 소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소비. 부동산 시험 보시면은 시간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너무 허무해요. 예를 들어서 답이 5번에가 있는데 짧은 답이로서 5번에가 있는데 1, 2, 3, 4번 지금 길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요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다음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수요 곡선인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유량과 저량은 여러분들이 매번 앞으로 계속 할 테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인데 첫 번째가 수요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일정한 법칙화 시켜놨어요. 이걸 뭐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요 법칙. 그 다음에 이 수요 법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모아놨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수요의 뭐라 합니까? 곡선이라고 합니다. 수요 곡선. 수요 함수와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 있는데요. 자, 수요 함수라는 거, 함수가 뭡니까? 함수. 영어로 펑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중국에서는 이렇답니다. 네모 박스 안에 가술 상자 같은 안에서 뭘 하나 꺼냈을 때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자,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함수. 그래서 x와 y가 있는데 우리가 톰과 제리 보면 되겠습니다. 톰과 제리.
토음이 재배한테 영향을 주는 거. 이걸 뭐라고요?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이걸 이제 아파트의 수요량이 있겠죠? 수요량이 어떤 수요에 영향을 주느냐, 어떤 게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가격에. 자,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교재에는 뭐라고 하나요? 수요량? 가격이라고 나왔죠? 가격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아파트가 있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럼 하락했을 때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코카콜라가 있다고 가정할까요? 코카콜라가 있는데 코카콜라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코카콜라가 어떻게 수요가 변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함수예요. 함수.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는 정도,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상대방이 나한테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격이겠죠? 가격.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아파트 시장에 뭘 주겠습니까? 영향을 주겠다. 근데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그것이 우리가 법칙화시키는 게 수요 법칙이라고요. 법이니까. 정해놨다 이거죠. 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가격일 겁니다. 우리가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격이죠.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또 어떤 게 영향을 줄까요? 아파트에? 인구 수인가요?